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2편이에요. 이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개. 부동산에서 결국 리스크한 것은 공급이에요, 공급. 공급인데, 기본적으로 공급 위주 추세율을 보는데, 현재는 이 공급에 의한 리스크가, 수도권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지방은 사실은 공급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상승세로 진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저금리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자면 부동산에서 리스크하고 하면 원래 첫 번째 그냥 공급이고, 공급, 두 번째 저금리. 근데 실제로 공급이 일단 베이스입니다.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2번 리스크가 별로 작용을 못해요. 이 공급 부족 리스크, 공급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고 있는 데는 지방이다. 하지만 지방을 갖다가 지금 저금리라는 거, 이것이 유효 공급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지방을 지금 상승세로 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이,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란 부분이 나왔을 때는 이 유효 공급이 올라가면서 지방 쪽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죠. 대강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두 번,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예. 그러면은 왜 수도권 쪽에서는 금리 리스크를 크게 안 보는가? 여기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현재 장에서 특이한 점이 이번 현재 문재인 정부도 가지고 사실 주거 안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집을 사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집을 사기가 힘들어진 거지 실제로 주거 안정이, 우리가 주거 안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엄밀히 얘기하자면 주거 안정은요, 얼마나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낮은 거주 비용으로, 주거 비용으로 얼마나 낮은 주거 비용으로 그것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가, 거주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면이 사실은 메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주거 안정이 뭐 개판이다, 난리다 하고 얘기한 거 사실은 맞지 않아요. 사실 안 맞습니다. 내 집을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거 안정 측면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면이에요. 오히려 이거는 자본이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못 가지고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격의 상승함에 의해서 계층 간의 이 편차가 커졌다고 할까? 이 자산 양극화라고 하죠. 이쪽 측면에서의 문제지 실제로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게 지속되면 이 또한 주거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게 실거주 비용도 끌어올리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슬슬 실거주 비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거주 비용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재작년 빼고 한 3년 전까지 보면요, 거의 역대 최소 수준입니다. 실거주 비용은 역대 최소 수준이에요. 제가 이 앞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빌라 살 때도 4, 50만 원 들었어요. 지금 아파트 들어가도 전세자금 대출 빌리고 들어가면요, 4, 5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제가 그 기준 잡았던 게 2억이나 3억 정도였죠. 사실 제가 원래 있었던 구도심 같은 데서 전세금 2억에서 3억이면요, 거의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입니다. 전세금 2, 3억이면요, 여러분들 신도시나 뭐 이런 거 말고, 서울같이 비싼 데 말고, 제가 있던 구도심 기준 잡으면요, 거의 전세금 2, 3억이면 그 동네, 왜냐면 전세금이 2, 3억이라는 얘기는 전세가율 70%니까 매가가 4억을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가장 좋은 집을 들어가도 예전에 빌라 수준밖에 실거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자산이나 소득 대비, 여러분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산이나 소득 대비 거주 비용은 매우 낮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한 작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뭐 3, 4년 전을 따지자면 역대 최소 수준입니다. 이처럼
예전엔 빌라, 여러분 사실 빌라에서 산다는 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낮은 게 뭐라고 할까, 주거비용을 조금 지불하시는 분들, 즉 누구나인데, 누구나 가능한 건데, 예전에 그 누구나 가능했던 금액을 지불하면 지금은 거의 최상층의 주택을 갖다가 임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40만 원, 50만 원 되고 누가 빌라, 반지하 빌라 살고 싶으시겠어요? 예전에 반지하 빌라도 월세가 30만 원 넘어갔습니다. 30몇만 원씩 했어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로 30몇만 원이면요, 반지하 빌라 그냥 몇 채 삽니다. 그냥 그 정도. 만약에 그걸 전세자금 대출에 그게 대출이라고 치면요, 몇 채 사요 그냥. 지금은 아파트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속했던 거주했던 빌라가 이제 전부 다 아파트 수요층에 올라오면서, 현재 지금 아파트 뭐 전세난이다,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아파트의 전세난인 거예요. 빌라 쪽에서는 공시입니다. 빌라 쪽 예전에 신혼부부들 살고 했던 곳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후에 신혼부부분들 살고 했던 곳들이 그 이후에는 보통 그냥 조금 뭐 못 사시는 분들 살더니, 그 다음에는 조선족 분들이라고 하나? 그분들 사시고, 그 다음에는 뭐 또 동남아 이렇게 외국인들 사시더니 지금은 그분들도 거기 잘 안 사와요. 그나마 그분들이 주 수요층입니다. 예전에 신혼부부분들이 주 수요층이었는데, 지금은 신혼부부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라고 하시죠.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몇 분씩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 숙소? 이게 주 수요층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거기 살던 분들은 다 아파트에 올라갔죠. 그러면서 아파트가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이 아파트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한 거는요, 저렴한 거주비가 핵심이에요. 이건 저금리고요. 저금리가 저렴한 거주를 만들었으니까 예전과 똑같은 예전 수준의 거주비를 지급을 하게 되면, 예전엔 빌라였는데 이게 아파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움직여 버린다면 다시 이분들이 일로 내려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빌라, 아파트. 자, 금리가 올라간다면 아파트가 올라갔던 분들이 다시 빌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많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단지 주택담보대출을 빌렸을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집을 살 때 이자가 많이 나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 문제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보면 대출을 제한을 걸었잖아요.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장에서는요, 실제로 금융 규제가 상당히 빨리 나온 편입니다. 늦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금융 규제 나왔을 때 이제 부동산 상승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미리 제한을 걸어주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는 입장에서도요, 미리 LTV, DTI, DTI, 그 다음에 DRS인가 지금? 이런 규제 거어두는 게요, 투자자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면은 당장에 보면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나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대신에 이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규제를 일찍 거어버리면 금리 요인이 움직였을 때 자가나 매수 측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 지금 대출하고 집 사는 분 계세요? 투자자분들 중에서 대출 잘 나고 집 사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별로 없다고요.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LTV 같은 게 높을 때보다는 훨씬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어차피 대출 총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영향이 적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매수 쪽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은 전세자금 쪽에, 전세자금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도 충분히 큽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아파트에서 빌라로 내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볼 겁니다. 첫 번째, 글씨 좀 잘 써볼게요. 잘 쓴다고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낮은 주거비예요. 저금리로 인한. 두 번째, 주택보급률이에요. 이쪽 면을 봅시다. 현재 낮은 주거비인 이유는요. 현재 낮은 주거비라는 거는 그냥 주거비가 낮은 것 같아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낮은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낮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억, 3억 빌렸을 때 한 달에 50, 60만 원 정도 주거비를 낸다고 했을 때 이건 실질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냥 낮은 겁니다. 10몇 년 전에도 이 정도 돈 내고 빌라에 들어갔어요. 40만 원, 50만 원 내고 빌라에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왜 월급 빼고는 다 올랐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월급이 안 오른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몇 년 전보다 지금이 정말로 월급이 안 오른 것 같으세요? 사람들 소득 수준이 10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10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별 차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훨씬 늘었어요, 여러분들. 워낙 조금씩 느니까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통계 잡힌 거 보세요. 10몇 년 전에 제가 처음 그러니까 이쪽 일 하던 15년 전 그때요. 억대 연봉 받는 분들 만나기 정말 힘들었어요. 몇 분 안 됐습니다. 월급 받으시는 분 중에 억대 월급이요. 몇 명 안 됐어요. 제가 금융권 뭐 이런 데서나 가끔 있었지. 근데 지금은요. 종종 봅니다. 훨씬 늘었어요. 체감상으로도 훨씬 늘었고 통계상으로도 10몇 년 전하고 지금 봤을 때 억대 연봉 받는 분들 수치 훨씬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액 연봉 받는 분들 훨씬 늘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주거비가 낮아요. 이거 뭘 뜻할까요? 주거비에요. 여력이 있어요. 주거비에 돈을 갖다가 투자할 만한 능력은 충분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됩니다. 돼요, 여러분들. 그 돈이 어디로 쓰겠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주거비 뭐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60이네, 70이네, 80이네 얘기해요. 너무 높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너무 높아 부담돼야 하는 거는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BMW 5 시리즈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립니다. BMW 5 시리즈가요. 벤츠 S 클래스가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서울의 랭킹 2등이에요. 1등이 두바이예요. BMW 5 시리즈가 이번에 월드 프리미어 첫 모델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으니까. 벤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나가보시면 외제차 숱하게 더 나있죠. 그거 한 달 리스나 할부 비용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그럼 외제차 안 가더라도 국산차 가면은 국산차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그랜저입니다, 지금. 그랜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주거비하고 별 차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뭐 한 대 또는 두 대씩 있는? 지금 거의 한 가구당 한 대씩 있다고 하죠. 차하고 집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집이 있을 때는 집의 소중함을 못 느끼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해야 된다면 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하고 비교할 수 있지는 않아요. 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주거비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거비에 지출할 만한 돈은요,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 십몇 년 전보다
주거비는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의 소득이나 자산은 전부 다 늘었거든요. 평균적으로 늘었습니다. 충분히 많이 늘었어요. 주거비의 여력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주거비의 여력이 있다고 해서 꼭 이걸 주거비로 쓸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부동산을 유동성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부동산을 유동성으로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유동성은 있는데 그 유동성을 갖다 과연 주거비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유동성이 있다고 집을 다 사나요? 아니에요. 부동산은 언제 사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삽니다. 마찬가지로 주거비가 있다 해서 이걸 갖다가 주거비로 더 쓸 것인가? 자, 보세요. 금리가 인상된다고요. 금리가 인상됐을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주거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월세는 안 올라가지만 자가나 전세는 올라가요. 그리고 현재 가격을 이렇게 받쳐주는 가장 큰 게 전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그럼 금리가 인상됐을 때 주거비가 올라가요. 이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비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거비를 고정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주거 비용을 고정시키면요, 주거 수준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2%에서 3%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주거 비용이 33%가 올라가게 됩니다. 주거 비용을 고정시켰다는 얘기는 2억짜리에서 33% 낮춘 거. 그러면은 6,600만원이니까 2억 전세에서 전세자금 대출 2억에서 2억 3,700만 원 대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주거비가 같아요. 예전엔 2억 대출을 받았지만 지금은 2억 4천 합시다. 2억 4천원 낮춰야 돼요. 이러면 주거비로 나가는 돈이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주거비가 올라갔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 수준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주거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러면 주거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3%가 올라가게 되죠. 금리가 2%에서 3% 올랐을 때. 주거비가 33%가 올라간다는 건 꽤 큰 돈입니다.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냈다면 130만 원을 내야 되는 거고요. 60만 원이라면은 60만 원이었다면 8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거 수준을 유지하는데 60만 원을 내다가 33%니까 6, 38, 네, 맞죠? 80만 원을 낸다는 거. 20만 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적지 않아요, 20만 원이라는 거는. 자,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20만 원 주거비를 더 부담한다는 거는요, 현재 주거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2%에서 3%, 즉 33% 정도 증가했을 때입니다. 33% 맞나요? 왜 33%죠? 50%인데? 50% 증가구나. 하여간 앞에 33% 했으니까, 2에서 3%는 아니겠네. 그럼 2.2 되나요? 2.2? 2.2면은, 1% 증가를 하면은, 2.2에서, 한 2점 몇 된다고 칩시다. 20만 원 증가했을 때, 또는 30만 원 정도 증가가 했을 때, 이걸 갖다 감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월급 받는 분들에게 한 달 20만 원 정도를 갖다 더 지출한다는 건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3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건요. 학원비 정도 달래나 애기들? 잘 모르겠네요. 학원비 제가 주긴 주는데 얼마인지. 하지만은 감당 못할 정도인가요? 감당 못할 정도는 또 아니에요. 20에서 30이요. 굉장히 어려운 건 맞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때는 뭐가 들어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성비라고 부릅니다.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1번과 2번의 선택은 무엇에 따라 갈리게 되냐면, 자, 1번 주거비를 유지한다.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을 갖다가 60만 원을 유지한다 하고 보면은 내가 주거를 갖다가 아래로 내어야 돼요. 2번 그냥
현재 주거하는 수준을 유지한다. 그럼 주거 비율을 늘려야 돼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선택은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선택은 무엇에 의해 갈리냐면 가성비예요. 내가 늘리게 되는 30만 원의 의미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전 이게 결국은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거비를 그러니까 자 60에서 90만 원 올렸을 때 자 60에서 90만 원 올렸을 때 내가 자 금리가 올랐어요. 이거 한 33% 내내 금리가 33% 올랐다고 칩시다. 33%는 그냥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2%에서 33%가 올라면 2%에서 2.7% 정도 오르면 33%네요. 금리가 2%에서 2.7% 정도 올랐어요. 0.7%. 여러분들 적다고 보지만 이거 적지 않습니다. 2%에서 2.7%, 3.3%만 올라도 또 여러분들 실주거 비용은 60에서 90만 원 오르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작지 않아요. 저금리여서 그래요. 저금리. 고금리에서는 1% 올라봤자 이렇게 안 뜁니다. 이자가. 하지만 저금리에서는 여러분 저금리니까 맥시멈으로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받았잖아요. 거기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총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뜨거. 예. 금리가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출 금액이 올라갔다고요. 총 금액이.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총 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여러분들 내는 이자가 확 커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60에서 95 금리, 자, 실거주 비용을 올려야 될 때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A라는 집에 살고 있는데, 이 A라는 집을 유지하려면 이제 한 달에 60이 안 되고 90이 있어야 돼. 라고, 자, 부부가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야, 60에서, 우리 A라는 집에 살고 있는데, A라는 집에서 A로 가려면 60에서 90이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두 부부분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 그냥, 우리 여기서 주거비 더 들리는 거 힘들어. 그냥 60에 65 가자. 딴 집 와봐봐. 그래서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을 알아봐. 그냥 알아봤어요.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A라는 집이 5년차 아파트였어요. 5년차 신축이 60만 원 말도 안 되지도 않아요. 이거 예, 실제 있습니다. 예, 저 이거 많이 봤습니다. 신축 아파트 월세 45만 원짜리 전 돌아다니면서 자주 봅니다. 실제 있어요. 예, 하여간에 5년차 신축 아파트였어 이거는. 근데 B유 가니까 15년차 아파트야. 평형은 똑같이 27평 할까요? 27평에서 27평으로 가. 야, 5년차 대신에 15년차인데 사실 여기 위치도 나쁘지 않아. 좀 날 갖다가 도배장판 하면 똑같아. 그냥 우리 주거비용 똑같이 하고 B유 옮기자. 주거를 갖다 B로 옮기자. 또는 새로 선택하시는 분, 신혼부부분들이 A라는 신축 아파트 대신 B라는 걸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개가 평형도 같아. 야, 위치 보면은 오히려 여기가 오히려 중심가야. 이건 신축에서 그렇지. 신규 택지인데 거기 사실 별로 뭐 딴 거 있지도 않아. 응? 그냥 60만 원 우리 처음에 주거비 잡았으니까 이걸로 그냥 B로 옮기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그냥 A로 B로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의 경우를 봅시다. 두 번째의 경우 A에서 여기다 쓰겠다. A에서 이번엔 C로 갑니다. A는 15년차 아파트였어요. 그냥 살만 했습니다. C는 빌라 또는 재건축되는 30년차 아파트예요. 그래도 여기는 좀 춥고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자, 이게 60에서 65 옮기는 게 이렇다면 어떨까요?
주거비용을 야, 우리 주거비 유지하고, 야, 이건 1번 경우고요. 이건 2번 경우예요. 자, 다시. 야, 그럼 우리 주거비 60만 원 똑같이 잡았으니까 그냥 그걸로 가고, 딴 거 찾아보자. 60만 원 살 수 있는 게 뭐야? 야, 이 애들 다 이제 이걸로 안 돼. 금리 올라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도 내는 이자가 커. 어? 그러니까 우리 전세자금 대출 2억 받지 말고 2억 4천만 받자. 그럼 똑같이 60만 원 내는 거니까 2억 4천만 받아가지고 찾아보자. 찾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15년째 아파트를 원래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빌라가 나와요. 이제 전세금 2억 5천 같다. 아니면 재건축 연한돼가지고 이제 좀 많이 낡은 삶의 만족도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나와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옮기는 게 쉽지 않겠죠. 그냥 우리 A에서 똑같은 A로 가자. 비록 60에서 90만 원 뛰었지만 이거 난 여기서는 못 살겠다. 난 이걸로 가고 싶어. 이걸로 갑시다 하고 해서 예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거주 비용이 실제로 올라가는 걸 갖다가 감수할 수가 있고 이때는 주거 비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둘 갖다가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주택이 뭐냐예요. 주거비가 올라갔을 때 저금리가 금리 인상이 나와서 주거비가 올라갔을 때 주거비는 유지를 하면서 대체주택을 찾느냐 또는 주거비를 올리더라도 원래 선택했던 걸 가느냐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 대체주택이 무엇이냐가 결정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주거 비용을 유지했을 때 대체주택이 그냥 살만한 곳이라면 큰 차이 없다면은 취향 문제에 가깝다면은 사람들이 낮출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취향 문제하기보다는 이거 너무 30만 원 더 쓰고 대신에 차를 갖다가 좀 낮은 등급을 하자. 또는 외식을 줄이자. 또는 휴대폰 비용을 좀 아끼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휴대폰이랑 통신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거의 저는 휴대폰이랑 통신비 중에도 이거 나올 것 같아요. 휴대폰이랑 통신비 줄이자. 뭐든지 다 아껴 쓰고 그냥 이거는 우리 만족도가 너무 떨어진다 하면은 주거 비용을 올린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주택시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주택시장에서 더 유리한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유리하다는 게 부동산 가격에 더 유리한 건 어떤 걸까요? 금리가 올랐을 때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커지니까 이제 주거 수준을 낮추는 경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주거 수준을 낮춘 거? 이게 유효주택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유효주택이 증가하는 겁니다. 즉 공급량 증가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 도미노 움직이거든요. 도미노. 반면에 이거는 사람들이 금액을 더 지불하더라도 유효주택을 늘리지 않아요. 이 상황이 되면 즉 사람들이 주거비를 더 내게 되면 들어오는 유동성이 같은 거예요. 왜냐면 같은 금액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유동성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거는요. 대출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2억에서 2억 3천으로. 그럼 유동성이 빠져나갑니다. 당연히 유동성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사이즈가 작아져요. 이거는 유동성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사이즈가 작아지지 않아요. 즉 금리가 올라갔을 때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요.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선택해야 되는 대체주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어떤 도시가 그럴까요? 자 보세요.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A라는 도시는 주택보급률이 100%예요.
B라는 도시는 주택보급률이 110%입니다.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똑같은 피라미드가 100이란 피라미드가 있다고 봤을 때 여기는 이게 그냥 100이에요. 100이에요. 남는 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나 남는 주택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남는 주택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남는 주택이에요. 왜 이렇게 위에 올라갔냐? 저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밑이 전부 다 유효주택에서 제외가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택보급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유효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별로 없어요. 이건 정말로 안 좋은, 매우 낮은 수준의 주거 환경, 낮은 주거 환경을 가진 곳만 진짜 비어있지, 나머지는 별로 안 비어있어요. 여기는요. 낮은 주거 환경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주택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고 주거비가 올라오게 되면 이분들이 일로 올라오게 되면 5년차 신축에서 20년차 구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진짜 아파트에서 빌라로. 그래서 빌라를 제가 뭐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 제가 뭐 빌라에 대해서 뭐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빌라 살았었고, 얼마 전은 아니지만 한 몇 년 됐지? 12년 전에까지 빌라 계속 살았었고, 예, 또 취급하는 종목도 빌라 쪽이었고, 이게 빌라를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 일루는 폭이 너무 크다고요. 대체주택으로 가기에는 너무 폭이 커요. 여기서는 주거비를 낮추기가 힘듭니다. 주택보급률이 낮을수록 주택보급률이 낮은 곳은요 대체주택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그럼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반면에 주택보급률이 높은 곳은요 대체주택 가는 게 양호해요. 별 차이 없거든요.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방 쪽들 가다 보면요 나온 매우 양호한 주택들인데 전세가 안 빠지는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다 위쪽으로 올라오거든. 왜냐면 금액 차이가 없어. 정말 좋은 주택은 전세금이 2억이고 그렇지 못한 주택은요 전세금이 2억 5천이야 또는 2억이야. 야 전세금 2억 차이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때는 이건 꿈도 못 꾸던 격차예요. 제가 저번에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전세자금 2억 2억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죠. 자, 십몇 년 전으로만 돌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담보 주는 거예요? 담보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전세 들어가겠다고 받는 거예요. 자, 아무 담보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1억, 2억, 3억을 갖다 누가 빌려줘요? 저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 있었는데 단돈 1,000만 원 빌리기도 힘들던데요?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도 힘듭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뭘 믿고 몇 억씩을 빌려줘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없었다면은 전세금 2억과 전세금 2억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들 2억을 어디서 구하실 건데요? 물론 뭐 저희 밴드 분들이 돈 많으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신혼부부들에게 돈 1, 2억을 갖다가 더 구해오라는 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가서 저 한 1, 2억만 잠깐 1, 2억만 전세금하게 더 빌려주시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돈 많은 집 아니면은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쉬운 얘기예요. 왜? 전세금 2억 빌려봤자 2억 더 빌려봤자 얼마예요? 2% 따지면은 2억 1,100 200만 원. 2억 더 빌려봤자 200만 원이에요. 1년에. 한 달에 얼마예요? 12로 나누면 뭐 17만 원? 18만 원? 여러분들 2억 빌려봤다 한 달에 17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2억이 커 보여요? 한 달 17만 원이 커 보여요? 자, 교원해요, 여러분. 자, 저희 사랑하는 저희 신부님 딱 모시고 교원합니다.
내가 한 달에 18만 원만 더 내면은 2억을 빌릴 수 있어가지고 낡은 구축 아파트에서 새 신축 아파트와 전세가 가능합니다. 불과 한 달에 10몇만 원이에요. 10몇만 원. 해야죠, 그거는요. 그래서 다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축 아파트들이 전세금 차이 보면 되게 큰 것 같아요. 뭐 2억이랑 2억이랑 2억 차이 나니까. 큰 것 같지만 실제와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실거주 비용을 따지자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는 오히려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거든. 의미가 없어요. 빌라나 구축 아파트나 그럼 구축 아파트 2억 얼마짜리 들어가고 빌라 같은 거 몇 천만이 들어가봤자 차이가 4천, 5천이거든요. 자, 4천, 5천만 원 차이 났다고 봅시다. 5천만 원 차이 나면요. 이거 금리로 따져보세요. 5천만 원이면 얼마인지. 10%면 500, 1%면 50, 2%면 100만 원. 1년에. 한 달 7만 원. 한 달 7만 원 차이 난 거예요. 여러분은 빌라 들어가시겠어요? 다 아파트 들어가지? 그러니까 다 위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쪽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 쪽 가보면은 꽤 양호한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잘 안 나가거나 공실 나거나 찾는 분이 없거나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내올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못 살만한 집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랐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공급 빼고는 금리인데, 금리가 올랐을 때는 어디가 타격을 받는다? 주택보급률이 높은 곳이 타격을 받는다. 왜냐면 이건 실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저금리로 인해서 유효 공급이 부족해진 거예요. 유효 공급이 부족한 거지 실제 절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효 공급이라는 것은 금리와 연동이 된다고요, 금리.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유효 공급이 오히려 증가하고 얘네들이 보다 유효 공급 들어오면서 오히려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제가 왜 올해 초에 지방, 올해 말 되면 지방 다 오를 것이다. 하지만 지방을 막 그렇게 막 추천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신 분들 되게 많죠. 예전에 투자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투자 말라고 안 했어요. 올랐으니까 괜찮다. 투자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대응이 빠르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괜찮다.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저도 그렇고 가장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 원래 이런 거는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용감한 분들 많다고 해서 답변 많이 하시는데, 가장 힘든 질문이 뭐냐면요, 언제 팔까요?예요. 언제 팔까요?는요 정말 위험한 질문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제 밴드에도 강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언제 팔까요? 하는 질문에 가능하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본전도 못 찾아요. 그거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본전을 못 찾는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쭉 상승기가 되잖아요. 상승기가 되면은요, 상승폭은 언제가 된다? 언제가 크다고요? 자, 상승기가 쭉 옵니다. 언제가 상승폭이 커요? 뒤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져요. 맨 뒤에는요, 진짜 미친 듯이 뜁니다. 미친 듯이 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보유해도 수익이 왕창 커져요. 이 앞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앞쪽에서 한 달, 두 달 가면 2천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떴다면요. 이 뒤쪽 가면요, 진짜 한 달, 두 달 가면 1억, 2억씩도 뛰어요. 그럼 언제 팔까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신같이 파는 시기를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욕먹어요. 그래서 언제 팔까요? 하는 질문에는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귀신같이 파는 게 최고의 꼭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꼭지가 정말로 이때 팔면 귀신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때 여러분 파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약 파기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잔금치는 두 달 정도 오면은 낙폭이 이렇게 커지는데 이게 되겠어요? 저도 사실은 지난 장에서 귀신같이 판 거 하나 있는데 당연히 파기됐습니다.
막 난리 났어요. 막 난리 나서 파기됐습니다. 예, 사실은 그 좀 되게 좀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데, 예. 저는 이거, 배액배상도 안 받고 그냥 돌려줬어요. 그냥 전부 다. 예. 온 집안 분들이 오셔가지고, 온 집안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계약 파기했는데, 계약 파기하고 어떻게 했냐고요? 못 팝니다, 그거. 왜냐면 이거 다 지나갔거든. 못 팝니다. 여러분들 이 가격의 꼭지점이 매도의 정점이라고, 매도의 최저기라고, 난 이걸 꼭 잡고 말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생전 하반기 안 맞아보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때 계약한 건요, 다 파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매수 계약 진행하겠어요? 파기시키지? 파기시키면 꽁돈은 들어오잖아요. 꽁돈 들어오게 되면요, 계약하고 잔금까지 2달이죠. 그러니까 파기할 정도 되면요, 무슨 뜻이냐, 파기할 정도 되면 이거 파기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은 어차피 못 팝니다. 비자발적 장투가 되는 거예요. 못 파봐요. 이때는요, 여러분들 계약 건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건, 두 건이 꼭지를 딱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 왜 갖다가 매도 적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갖다 대부분 안 맞아보셨기 때문에 이게 매도 적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매도하시면요, 다 파기 납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때는 거래량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진짜 어쩌다 한두 건이 꼭지 땅땅 찍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매도 언제 할까요? 물어보신 분들은 뭘 원하는 거냐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앞에 여기는 거래량이 그나마 있는데 이 뒤는 이제 어쩌다 한 건 한 건이 거래량이 쭉 늘다가 쭉 없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 건 한 건 이렇게, 이 한 건 한 건이 가격을 땅땅 치고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이때 한 사람들은 이때 파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사람만 안 뒀으면 가격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얘 때문에 한 2억은 손해봤네. 다 이러고 계세요. 여러분들 강의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매도 시점 찍어준 거 아니에요. 매도 시점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원래 진짜 매도 시기를 귀신같이 찍은 건 이때 파는 거거든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한 명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한 명 매수가 온 게 내 걸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내 거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은 원래 찍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요즘 최근 보면은 어디 매도하세요, 어디 매도하세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귀신같이 찍어줘도 욕먹고, 아니면 이 꼭지를 찍어주면 계약 파기예요. 어차피 욕먹어요. 하지 마세요. 매도 시점은 원래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본인 판단에 맡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시점은 언제가 매도 시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끝으로 갈수록 미친 듯이 뛰거든요. 가격 자체가 끝으로 갈수록 가격이 미친 듯이 뛰기 때문에, 지방 쪽에 제가 지방 쪽 얘기하면서, 자, 지방 쪽 얘기가 왜 힘드냐면은 2009년부터 상승했어요. 공급량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공급량도 충분히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택 인허가를 보면요, 지방이 수도권보다 많습니다. 최근 10몇 년 따지면요, 지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는. 왜냐면 인구 비중을 봐도 거의 반반이고, 게다가 신규 주택이란 건 낡은 집 위주가 낡은 집에 대한 교체 수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와 연동을 하는데, 낡은 집이 지방이 더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권이 더 많습니다. 수도권이 더 많아요. 신혼부부가 지방이 더 많아요? 아니라고요. 근데 지방이 훨씬 공급량이 많았다고. 이거는 지방이 공급량 절대 부족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지금의 상승이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지 말라고도 못해요. 왜 사지 말라고 못하냐면, 장의 후반은 정말로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기회 잘 잡으면 큰 돈을 벌어요. 수익률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면은 이거 그냥 넘기긴 아까워요. 이거 먹어야죠. 먹어야 되는데 까딱하면 여기서 물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매도 시점 찍어주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마을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마을 하기도 되게 모호한 시기예요. 자,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왜냐면 상승장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상승폭은 굉장히 크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 공급 부족에 의한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급격히 꺾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 시장을 잘 이해하고 대응이 빠른 분들은 그냥 넘기긴 아까워요. 먹을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리고 수도권 투자가 가능하다면, 투자일 때 얘기해. 투자는 어디나 해도 되니까 수도권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뭐 양도세와 중과로 맞고 이해가지고 뭐 버는 게 없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지방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뭐 실거주만 있고 실제 투자한 게 없고 규제 지역 투자가 가능하다면 수도권 쪽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권 쪽의 수익이 더 높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 두 개는 다릅니다. 상승폭은요, 대부분 상승장이 오랫동안 지속된 곳이 상승폭이 커요. 대부분. 하지만 이 상승폭이 크다는 게 상승세가 더 길게 갈 거라는 걸 뜻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군대 가시면은 2병에서 시작하죠. 1병대죠, 상병대죠, 병장대죠. 이렇게 지금 올라갑니다, 계급이. 병장이 됐다는 의미가, 이렇게 계급이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군대를 갔다가 계속 더 오래 다닐 것이라는 뜻인가요? 군대에 대한 에너지가 넘쳐서 군대를 더 오래 다닐 것 뜻이에요? 아니죠. 병장 다음에는, 그 다음에 윗계급을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병장 다음에는 민간인이 됩니다. 상승장도요, 상승장이 지속될수록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가격의 상승폭은 커지지만 이게 상승장이 지속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항상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남자들은요, 계급이 가장 높을 때 제대를 해요. 회사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직위가 가장 높을 때 은퇴를 합니다. 이 중에 직위가 가장 낮을 때 은퇴한 분 계세요? 나는 사장으로 입사해가지고 평사원으로 퇴직했어 하는 분 없잖아요. 가장 높을 때 은퇴합니다. 상승장도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고 난 다음에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 상승폭이 커진다는 게 이 상승장이 계속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는 하락장이 근처에 다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고요. 예전 저희 대학교 때 자연과학사였나? 근데 저희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세 가지 방향으로 진화한다. 하나는 크고 커지고, 또 하나는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는 복잡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크고 막 아름답고 막 복잡한 걸 보면은 뭘 느껴야 되냐면, 아, 이제 곧 끝나겠구나를 느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똑같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폭이 크고 근데 시장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아름답잖아요.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아, 얘는 영원 불멸하겠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끝나겠구나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달이 차야지 저물죠. 달이 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뭅니까? 세상 모든 건 차야 저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부 안 채워요. 저무는 거 쉬워가지고. 노력도 최선의 노력 안 합니다. 좀 빼놓고 해요. 여분을 항상 남겨놔요. 항상 끝까지 안 채워요,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든지 끝까지 차면 그 다음에는 저무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이라는 것도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이 하락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모든 걸 좀 종합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요. 지방이 공급 물량이, 일단 입주 물량이 나오는 게 없어요. 입주 공백기가 완벽하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나오려고 할 때 정부 쪽에서 막아줬습니다. 취등록세부터 규제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방에서 인허가 물량이 확 늘다가 확 줄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지방 상승장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최소 2년 이상, 2년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지방의 상승장이.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지방 투자를 갖다가 하시지 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은 이 리스크는 분명히 기억을 해주세요. 금리 리스크 있습니다. 금리 리스크는, 금리
금리가 올라가는 리스크가 발동을 하게 되면 유효주택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건 주택 보급률이 높은 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방 쪽에서는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일단은 기존의 공급량에만은 기본조차 맞추지 못한 상태예요. 일단 주택 보급률이 10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효주택을 넣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금리 상승이 온다 하더라도 주거 비용을 높이는 쪽으로 나올 겁니다. 즉, 금리 상승이 오게 되면 그게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는 식으로 될 거예요.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는 식으로 해서 주거 비용이 올라갈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반면에 지방에서는 금리 인상이 오게 되면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한층 낮은 주거로 옮겨도 충분합니다. 이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건 이해를 하시자고요. 근데 일단 금리 인상이 미국 쪽에서는 별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패드에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건 믿어보자고요. 일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금리라는 거는 꼭 은하 금리가 미국 금리하고 물론 연동이 되는 거는 맞지만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연동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제 위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거의 대부분이 외환 위기예요. 외환 위기. 뭐 IMF도 마찬가지고 4% 때도 마찬가지. 결국은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시기 됩니다. 그래서 IMF 말할 것도 없고 4% 때도 우리나라 금융 위기에 오고 금리 쪽 리스크 생기고 했을 때 그걸 한 방에 해결한 게 통화 수합이었어요. 즉 달러가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고 달러 쪽 자금을 갖다가 그 자금 유출에 대한 대비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정이 되고 이걸 갖다가 제가 거시경제 보는 사람만 아니죠. 이걸 왜 보냐면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면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금리가 안정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금리는요 대부분 자본 이탈에 의해서 올라간 거고 통화 수합이 나오면 금리가 대부분 안정이 됩니다. 부동산은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딴 거시경제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일단 미 연준에서 2년간 안 올린다고 했으니까 한 1, 2년간은 금리 인상 리스크는 일단 없다고 봐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경제 위기 쪽은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면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가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2점 몇 %에서 3점 몇 %만 올라가도 되게 위험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금리 쪽 얘기를 하면서 금리 실거주 비용 얘기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쪽은요.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위험한 건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면 위험한 건지 뭐 도시별로 볼 수도 있고요. 예, 요건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금리 어느 정도가 오면 보통 제가 저번에 계산했을 때 3.3에서 3.5 정도였어요. 이 정도가 오면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좀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1% 정도의 격차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2.2% 중반대 되는 것 같으니까 아직 1%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저금리 쪽은 상당히 위험하다. 자,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봅시다. 지금 부족한 게 뭐하고 했죠? 부족한 게. 지방에서 절대 공급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유효 공급이 부족한데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유효 공급이 한 거 결국은 신축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모든 주택을 신축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정부가 공급을 안 해준다고 정부에게 저도 참 뭐하고 얘기를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다고 지방에 있는 15년차, 20년차까지 다 허물고 모두 다 신축을 바꿔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방에서 볼 때, 지금 지방에서 볼 때, 그래, 리스크는 금리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겠다. 유효주택이 많으니까. 그럼 지방에 볼 때 뭘 봐야 되느냐는 건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방에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했죠.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 상승이 나오고 공급 물량이 나와도 저금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상승을 올라간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볼 때 뭘 봐야 될까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안 되겠죠. 자, 이만한데 이게 더 피라미드가 커졌어요. 근데 이게 100이야. 100은 똑같이 고정입니다. 페리스니까 고정이에요. 그럼 이 폭에 커졌다고요. 즉, 요거. 원래 이 부분은 안 보인다. 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보세요. 조금 더 확대하고 해볼게요. 피라미드가 자 이게 100이에요. 100입니다. 이게 공급이에요. 공급이 100이에요. 수요도 100이에요. 딱 맞았죠? 100 공급이 110이 됐습니다. 100이 이만큼이고 이게 10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공급이 또 나왔어요. 이게 100이고 이게 20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10, 10.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뭐냐면 자, 지금 신축 공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효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했죠. 저금리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자, 신축 공급이 되면 신축 공급은 이쪽 하단 쪽으로 오게 될까요? 상단으로 오게 될까요? 신축은 무조건 최상단입니다. 자, 110이 넣었다고 해야지만 정확히 얘기를 하면 새로운 이 10은 어디서 넣은 거냐면 여기서 넣은 게 아니에요. 위쪽에서 10이 넣은 거예요. 그 이게 이만큼 여기에 있던 거 원래 여기 있던 애들이 여기로 간 겁니다. 얘가 여기로 간 거예요. 그 여기 있던 애들 원래는 100% 안에 들었던 얘네가 일로 간 겁니다. 공급이 계속 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때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면 제가 드렸던 얘기 있죠. 2013년도, 2014년도 올 때 여러분들 지금 임대 수익이 좋다고 수도권에서 빌라 매입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죠. 임대 수익으로 빌라를 매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공시비 납니다고 얘기했죠.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때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지만 이게 일루에서 이게 잉여분이 됐다고요. 잉여. 10%가 이때는 20%가 잉여가 된다고요. 이 잉여는 그 전에는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때는 수도권에 빌라가 포함됐지만 주택 공급이 나오면서 일로 잉여분이 됐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잉여분이 됐고 여기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게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포함되어 있던 것이 잉여분이 된다고. 더 공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까지 잉여가 되겠죠. 이제. 즉 이 안에서 70% 말고 나머지 30%는 잉여 1, 잉여 2, 20%, 10%, 20%, 30%에서 이거는 이 안에 내가 만약에 75% 정도 수준, 주거 수준이 75% 수준이었다면 이때는 안정권이었지만 잉여 세 단계를 넘으면서 나는 이제 유효주택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되면 공시비 난다고요. 또는 가격을 제대로 공시를 하면은 전세가 안 들어가니까 가격을 제대로 받기 힘들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 쪽에서 물건을 보실 때는요, 볼 때는 싸다는 의미로 너무 안 좋은 걸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공급이 더 나오면은요, 자, 저금리가 유지돼요. 저금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급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유효 공급이라는 그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저금리이기 때문에 실거주 비용이 적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투자금이 얼마 안 돼. 나 지금은 충분히 포함돼 한 이 정도야 라고 했던 것이 한 80% 정도는 돼. 이 동네의 주택을 살기 좋은 수는 1번부터 100번까지 났을 때 한 80번 돼. 80번대 안전해라고 했지만 한 단계, 두 단계 오면 여기서 탈락됩니다. 유효주택에서. 그럼 내 집은 공시비 나요.
70%대 2단계가 오면은 공시이 됩니다. 탈락이 돼요. 투자비나 이게 너무 싸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재건축을 보는 거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빌라나 노후주택을 볼 때는 재건축, 재개발만 보셔야겠죠. 그렇지 않고는 지금같이 금리가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리고 공급량이 나와서 가격이 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주택은 소외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쫓아나 올라가겠지만 거의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공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좀 그래도 세를 잘 놔볼까 할 수가 있지만, 이 정도가 되면 거의 세 넣는 건 포기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요. 내 위유 너무 많으니까. 내 위유 충분히 좋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공시 너무 많기 때문에 나까지 차이가 안 와요. 여러분들이 지방 쪽이나 이쪽이 이렇게 공급량이 많은데 저금리 유효주택을 갖다가 저금리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 걸 볼 때는요, 주택을 보실 때 여기가 최소한 너무 주택의 피라미드에서 너무 하단이면 안 돼요. 이게 지속된다 하더라도 소외됩니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 하단은 소외돼요. 가격 상승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주택을 보시는 게 아마 더 나을 겁니다. 왜냐면 상승 에너지가 계속 위오기 때문에. 저금리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금리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위쪽, 좀 좋은 주택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특히 지방 쪽에서는. 원래 실거주장이면은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실거주장이면 시장이 전체가 올라갑니다. 전체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는 정석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실제로 수도권 쪽에서 정석은요, 막 좋은 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오히려 중위권 주택입니다. 중위권 주택이 오히려 강한 시기예요. 중위권 주택이 상위권 쪽으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가격 갭을 줄이면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중위권이나 뭐 중하위권도 나쁘지 않아요. 중하위권 나빠. 하지만 지방은 아니에요. 지방은 너무 싸다는 이유 중하위권을 보지 마세요. 그거 공급이 나오면서 저금리가 지속되면 공급이 나오면서 유동성으로 해서 사람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저금리 실거주 비용이 조금이니까 더 좋은 집을 찾으려고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텐데 거기서는 소외될 겁니다, 아마. 그 내 밑으로 좀 안 좋은 주택들을 갖다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 중에서 내 주택이 너무 아래쪽이면은 이렇게 되면 소외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은 쪽 보지 마시고, 지방을 볼 때는 너무 낮은 쪽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정도 되는 주택을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그게 리스크가 적을 거예요. 금리 쪽 리스크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쪽 공실 쪽이나 내 주택이 버려질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수도권 쪽에서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쪽 아니고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 올랐어요. 물론 오르긴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큼 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게다가 공실라고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실 거예요. 똑같은 현상 발생할 수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그게 빌라였지만 지방에서는 그게 빌라가 아닙니다. 구축 아파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 쪽에서 신축은 너무 비싸니까 그거 난 걸 본다고 하셨을 때는 너무 싼 걸 보지 마시고 뭔가 사람이 혹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동네가 괜찮은 동네인데 좀 낡았지만 동네가 원래 여기 이 정도, 여기 우리 시에서 이 동네 괜찮다고 하는 동네야. 거기에 있는 대형이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뭐 신축이라든지 뭐 학군이 좋다든지 뭔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을 만한 걸 가지고 있는 주택을 사시는 게 낫지, 무조건 싸다고 투자비가 적다고 너무 낮은 것만 들어가셨다가는 이렇게 소외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 금리 위주로 살펴보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수도권과 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수도권 리스크는 생각 그다지 크지 않은데 지방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이 유효주택의 측면에서 지방을 어떤 식으로, 지방에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결국 자산을 정리할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예,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